자, 그러면 아까 이어서 금방 끝나는 거거든요. 한 10분, 15분 언저리 안에 끝날 것 같은데, 10분 언저리 안에 끝날 것 같은데, 이제 그 회담과 조약들을, 특히 이제 전후 회담과 조약들을 조금 더 끊어서 살펴보고, 몇 가지 비교를 통해서 추가적인 내용들을 좀 살펴보고 마무리를 지어보겠습니다. 대전, 1, 2차 대전에 대해서. 우선, 미국이 제대로 전쟁에 참여하겠다고 마음먹은 태평양 전쟁 이후에 미국의 대통령이었던 루즈벨트와 영국의 수상이었던 처칠이 만나서 대서양 헌장이라는 것을 이야기를 하는데요. 여기서 이제 최초로 국제연맹이 아니라 국제연합이 구성이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못 싸우는 비웅신 오브 상병신의 국가인 이탈리아가 1943년에 항복을 하셨고요. 이탈리아가 항복하고 나서 카이로, 이집트의 카이로에서 회담이 열리는데 이 당시 미국과 영국, 중국 사람들이 모여서 그 지도자들이 모여서 회담을 합니다. 여기서 이제 한국사 내용에서 좀 중요하죠. 한국의 독립에 대해서 최초로 언급을 한다는 거. 점. 45년 2월에는 얄타에서 회담이 열리는데 당시 이제 미국의 루즈벨트, 영국의 처칠 그리고 소련의 스탈린이 참전을 해서 소련도 독일이 마무리되면 이 당시 왜냐면 독일이 거의 마무리되고 있었거든. 독일이 마무리되면 대일전에 참전할 것을 요청을 하고 소련 같은 경우는 남사할린하고 어디였더라? 지시마일도였나? 막 그 거기 순간적으로 맞을 거야. 쿠렐리얼도하고 남사할린. 이거는 확실하게 모르겠다. 어쨌든 일본 북쪽에 어떤 땅을 좀 주면 우리가 거기에 참전하겠다라고 얘기를 해가지고 참전합니다. 이거 내가 나중에 알려줄게요. 잠깐만. 이거 잠깐 멈춰보자. 네, 맞아요. 쿠렐리얼도하고 남사할린 맞아요. 거기 이제 일본어로는 지시마열도라고 하거든요. 네, 맞습니다. 네, 맞고요. 보자. 어쨌든 얄타 회담에서는 소련의 대일전 참전이 이제 결의가 된다는 거. 그다음에 45년에 독일이 항복을 하게 되고 이거 중요하다. 12번에 있는 샌프란시스코 강화조약과 다른 거예요. 샌프란시스코 회의라는 게 열려서 국제연합 헌장이 채택이 됩니다. 그러니까 이제 국제연합이라는 걸 진짜 만드는 헌장을 만들었다. 이런 느낌으로 보시면 되고요. 독일이 항복하고 나서 포츠담 선언 또는 회담이라고 하기도 하는데 우리가 알고 있기로는 한국사에서 배우기로는 포츠담 선언으로 배울 겁니다. 요게 살짝 웃긴 상황인데요. 당시 이제 미국의 루즈벨트가 정말 건강이 안 좋은 상황이었기 때문에 사망을 해서 트루먼 부통령이 대통령을 이었고 영국은 처칠이 노동당의 애틀리로 수상이 교체가 됐어요. 그다음에 소련 같은 경우는 회담에 참여를 했는데 실제로 포츠담 회담을 했던 국가는 미국과 영국과 소련이고 당시 중일 전쟁 그러니까 이제 2차 대전에 일본과의 대결이 거의 막바지로 다다르고 있었기 때문에 중국의 장제스는 실제적으로 회담에 참여는 못했지만 포츠담 선언이 발표될 때 이름에는 스탈린이 빠지고 장제스가 들어갔습니다. 아직까지 이때까지도 소련은 일본에게 선전포고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 포츠담 회담에서 일본에게 항복하라라고 얘기하는 그 내용에서는 소련의 이야기가 빠졌다는 거. 사실 조금 더 교육과정을 완전히 번외로 가다 보면요. 우리가 이제 곧 배우는 냉전의 시작은 얄타에서부터 이미 시작이 됐어요. 얄타가 사실 소련과 굉장히 가까운 도시였기 때문에 얄타 내에 있는 그 호텔 방, 그러니까 루즈벨트와 처칠이 못 가던 호텔 방에 엄청나게 많은 도청기가 설치되어 있었고 그것 때문에 이제 소련은 완벽하게 이들의 어떤 대응이나 협상 카드를 알아서 대응을 할 수가 있었거든. 그런 문제들 때문에 사실 이미 이 얄타나 포츠담에서부터 미국과 소련의 대결은 시작이 되고 있었다고 봐도 무방을 하거든. 물론 이제 교육과정에서 완전 번외니까 여기서는 미국의 냉전, 우리는 교육과정에서의 냉전의 시작을 트루먼 독트린으로 배우긴 하잖아, 그지? 자, 어쨌든 포츠담 회담이 지나고 나서 일본이 항복하고 드디어 이제 샌프란시스코 회의에서 정해진 국제연합 헌장 채택을 바탕으로 국제연합이 결성이 됩니다. 자, 그리고 1945년부터 46년까지 독일에서 뉘른베르크의 전범 재판이 생기고 46년부터 48년까지 일본에서 도쿄 재판 또는 극동 군사 재판이라고 불리는 전범들에 대한 처벌이 이루어지는데 사실 제대로 처벌이 되지는 않죠. 그리고 이제 샌프란시스코 강화 회의를 통해서 일본의 주권이 완벽하게 회복이 됩니다. 자, 문제는 이제 그 다양한 내용들, 특히 이제 일본의 어떤 복권이라든지 그런 부분은 아시아사에서 좀 더 자세하게 배우는 부분이니까 여기서는 간단하게 이런 게 있었구나 하고 넘어가시고요. 우리 중요한 거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2차 대전, 그러니까 1차 대전, 전간기, 2차 대전을 통해서 우리가 좀 추가적으로 봐야 될 것들을 한번 보고 마무리를 짓겠습니다. 첫 번째, 우선 국제연맹과 국제연합을 비교해보자면, 시기는 당연히 1차 대전, 그리고 2차 대전 후고요. 특징이 중요합니다. 여기는 군대를 보유하지 못해서, 국제연맹은 군대를 보유하지 못해서 어떤 그 국가 간의 분쟁이 있어서 강제력을 가질 수가 없었는데, 국제연합은 군대를 보유했죠. 유엔군이나 평화유지군 등의 군대를 보유할 수 있어서 지금 현재에도 유엔군이 개입하는 경우가 있고 우리나라 한국전쟁에서도 유엔군이 개입을 했었죠. 예. 근데 한계는 국제연맹은 강대국들이 초기 참여를 못했어요. 미국이나 소련이나 독일 같은 국가들이. 웃긴 건 국제연합은 강대국들의 힘이 너무 강해서 문제입니다. 다시 말해 상임이사국의 권한이 너무 강하기 때문에 이들 간의 리그가 되어버리는 그런 형태의 문제점이 있죠. 경제 흐름도 보면 사실 이거 통합사회 때 선생님이 한번 중요하게 다 다뤄준 부분이고 다 배웠던 것들입니다. 한번 살펴볼게요. 신한로 개척 이후에 보호무역을 중시하는 중상주의 콜베르를 통해서 통제 경제를 실시했고요. 산업혁명, 자유방임주의 때는 애덤 스미스, 자유경제를 이야기했습니다. 자유방임주의. 요거는 요새 좀 새로 배워야 되는 부분인데 고전경제학, 19세기까지만 해도 그 자유방임주의가 조금 발전돼서 나온 고전경제학파, 요 두 개를 합쳐서 사실 고전경제학파라고 하기도 하거든요. 요때까지만 해도 리카도라든지 멜서스 같은 사람들에 의해서 자유경제가 이제 조금 강조가 됐었는데 대공황이 오고 수정자본주의의 케인즈가 등장을 하면서 다시 한번 통제경제로 돌아오게 됐고 석유파동 이후에 신자유주의와 레이거노믹스가 등장을 하게 되면서 다시 한번 자유로 돌아오게 되는데 레이거노믹스를 조금 더 살펴보면 미국의 레이건 대통령이 했던 어떤 경제정책이고 경제를 다시 한번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자유를 줘야 된다 이런 이야기를 했던 거고 소득세를 감면하거나 기업 규제를 축소하면서 자유로운 기업 활동을 보장해서 어떤 세계화와 자유무역을 통해서 조금 더 이렇게 정부의 간섭을 최대한 축소시키고 줄이는 그런 형태의 경제 정책을 펼쳤는데 그걸 이제 우리는 레이건 대통령의 이름을 따서 레이거노믹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실제로 최근에 이제 그 건강 때문에 일본 총리 자리에서 물러난 아베의 경제 정책은 우리가 아베노믹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듯이 이름을 딴 형태의 경제노믹스가 꽤 있다는 거. 자, 그다음에 중요한 알자스 로렌지방. 이 지역이 사실 옛날부터 유럽 최대 철광석 산지로 이름이 높았기 때문에 이 지역을 차지하기 위한 프랑스와 독일 간의 경쟁은 굉장히 치열했습니다. 먼저 하나하나 살펴보면 48년에 베스트팔렌 조약을 통해서 30년 전쟁이 끝나고 나서는 신성 로마 제국에서 프랑스로 소유가 넘어가게 됐고요. 그 이후에 비스마르크가 일으켰던 프랑스와 프로이센 전쟁, 즉 보불 전쟁, 나폴레옹 3세 기억하죠? 이때 프랑스에서 프로이센으로 소유권이 다시 넘어갑니다. 1차 대전이 종전된 베르사유 조약 또 베르사유 체제를 통해서 독일에서 다시 프랑스로 이동을 하게 되고 2차 대전 중에 1940년에 그 일시적으로 그 독일이 프랑스를 완전히 정복했을 때 있잖아요. 완전히죠, 사실. 완전히 정복했을 때 그 프랑스의 항복 협정을 꽁피에뉴 숲의 이제 열차에서 했다고 해서 꽁피에뉴 휴전 협정이라고 하는데 이것도 나중에 선생님이 썰이 되면 이야기를 해줄게. 여기 이제 복수를 한 거거든, 히틀러가. 왜냐면 그 베르사유 조약에서 그 사인을 했던 게 콩피에뉴인데 그 콩피에뉴에서 이번에는 주인을 바꿔서 즉 독일이 프랑스에게 항복 문서를 받겠다라고 해가지고 완전 1차 대전과 완전 그 똑같은 상황에서 그 주종을 바꿔가지고 사인을 했던 게 이제 콩피에뉴 휴전 협정이에요. 뭐 사실 요거는 사료로 선생님이 충분히 등장시킬 만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적어놓은 거예요. 이 과정에서 프랑스에서 독일로 다시 넘어가게 되고 2차 대전이 종전하면서 결국은 영원히 프랑스의 땅이 되었다라고 기억해 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야, 10분도 안 걸렸다. 이렇게까지 해서 우리는 1차 대전 그리고 전간기 2차 대전의 내용을 마무리 지었고요. 다음 시간에 냉전 하면서 서양사의 끝을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고생 많았습니다. 안녕.